만약 중국 경제 최후의 방파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가장 서늘한 경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4년 말 중국 부동산의 우등생이라 불리는 왕커가 디폴트 위기설에 휩싸였을 때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는 국유 은행들의 긴급 수혈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건 해결된 게 아니다. 그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2026년으로 잠시 늦췄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2026년 1월 유예된 그 폭탄이 결국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헝다 사태가 예고편이었다면 왕커의 몰락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본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차이나 리먼 브라더스 모먼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빚 1경원, 멈춰버린 소비, 그리고 전 세계로 쏟아지는 헐값 상품들까지 거인의 추락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망한다는 썸네일에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2026년에 닥쳐올 위기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엔진이 꺼지자 지방정부라는 연료통이 바닥나고 살 길을 잃은 14억 인구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위기 요소를 바탕으로 2026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미래 생존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완커라는 기업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아니, 헝다도 망했고 비구이 위안도 힘들다는데 완커 하나 더 위험해진다고 세상이 무너지나요? 네, 다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1년에 무너진 헝다가 돈 좀 있다고 펑펑 쓰다가 사고친 문제였다면 완커는 전교 1등에 학생회장에 정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던 모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커는 민간 기업이지만 최대 주주가 국유 기업인 선전 지하철 그룹입니다. 즉 정부가 뒤에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믿음, 그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2026년을 걱정해야 할까요?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혈관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선분양으로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공사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헝다 사태 이후 중국 인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선분양 받았다가는 내 돈만 날리겠구나. 이 공포심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량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커가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갚아야 할 빚의 망인은 계속 돌아오는데 통장 잔고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2024년, 2025년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최대 주주인 지방정부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2026년 시나리오의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입니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지방정부가 완커의 땅을 사주거나 자금을 줬겠지만 지금은 그 물주 역할을 해야 할 지방정부 자체가 파산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구조대원도 이미 물을 잔뜩 먹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 이것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중국 경제의 적나라한 미래입니다. 만약 완커마저 무너진다면 중국 은행들은 그 어떤 건설사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들은 연쇄적으로 쓰러질 것이고 집담한 아파트들은 흉물처럼 방치되겠죠. 내 재산의 70%가 묻혀있는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되는 걸 지켜보는 14억 인민들의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완커조차 구해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그림자 금융이 숨어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무려 1경원이 넘는다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 바로 LGF부 지방정부 융자기구입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단어만 알면 됩니다. 바로 땅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난 30년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한 진짜 엔진은 수출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기막힌 돈 복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왜 2026년 중국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중국의 모든 땅은 누구 겁니까? 국가, 즉 정부 소유입니다. 지방정부는 이 땅의 사용권을 건설사에게 팝니다. 건설사들은 은행 돈을 빌려 비싼 값에 땅을 사들이죠. 그럼 지방정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고속철도를 깝니다. 인프라가 좋아지니 주변 땅값이 또 오릅니다. 그럼 그 옆 땅을 더 비싸게 팝니다. 이 무한 루프, 이것이 바로 토지 재정입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40% 이상, 심한 곳은 70%가 이 땅 파는 돈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지방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시행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야, 공식적으로 빚 너무 많이 내지 마. 장부에 빨간 줄 긋는다. 돈은 필요한데 빚은 내지 말라니 지방정부는 꼼수를 씁니다. 자신들 산하에 LGF부라는 특수법인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아빠인 지방정부가 아들인 LGF부 명의로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뚫은 겁니다. 이거 정부 빚 아니에요. 그냥 공기업 빚이에요. 라고 눈속임을 하면서 이 LGFB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다가 또다시 인프라 공사를 벌였습니다. 수익성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짓기만 하면 GDP가 올라가고 승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빚이 2026년 현재 얼마일까요? IMF와 월가투자은행들의 추산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LGFB의 숨겨진 부채만 약 60조 위안에서 70조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경 원이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15배가 넘는 돈이 장부밖에 빚으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왕커 같은 건설사들이 땅을 계속 사줬기 때문에 이 돌려막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최후의 손님이었던 왕커마저 지갑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무도 땅을 사지 않습니다. 토지 경매 유찰률이 80%를 넘어갑니다. 자, 땅이 안 팔리니 지방정부의 수입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LGF부가 빌린 1경원의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1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F부 연쇄 디폴트의 실체입니다. 거짓말 같나요? 이미 2024년부터 윈난성, 구이저우성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가로등을 끄고 버스 노선을 줄이고 공무원 월급을 체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은 이것이 베이징, 상하이 근교까지 번졌습니다. 인프라의 천국이라던 중국에서 도로에 구멍이 생겨도 고칠 돈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파산했다는 건 단순히 공무원 월급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돈맥경화에 걸려 괴사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공사를 했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고 그 회사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 실업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지방정부 빚이 1경원이든 6경원이든 그냥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갚아주면 되는 거 아냐? 미국도 힘들 때 달러 찍어서 해결했고 일본도 엔화 찍어서 버텼잖아? 네, 맞습니다. 보통의 국가, 일반적인 경제 위기라면 그게 정석입니다. 경제가 죽어가면 금리를 팍 내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양적 완화를 해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링거를 꽂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중국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를 사람의 몸이라고 칩시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심장이 멈춰가는 심정지 상태입니다. 앞서 보셨듯 부동산이 무너지고 지방정부가 파산했으니까요. 이럴 때 의사인 중앙은행이 써야 할 처방전은 딱 하나, 강력한 금리 인하와 무제한 돈 풀기입니다. 이자를 싸게 해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게 하고 사람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게 만들어야 숨통이 트이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30년 동안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링거를 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링거를 꽂는 순간 몸속에 남아있던 혈액, 즉 자본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쇼크사가 올 판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내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를 계속 낮춰왔죠. 돈이라는 건 아주 냉정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른다. 미국 은행에 넣으면 4, 5% 이자를 주는데 중국 은행에 넣으면 1, 2%도 안 줍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망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내 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에 있던 달러, 그리고 위안화까지 다 팔아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자본 유출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내수 살려야 해라며 금리를 더 과감하게 팍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은 물론이고 중국 부자들의 돈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럼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달러당 7.3위안을 넘어 7.5위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똥값이 되면 수입해오는 석유,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무엇보다 중국 돈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라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면 그땐 1997년 한국이 겪었던 것과 같은 국가 부도급 위기가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경제학 용어로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자본이 탈출해서 금융위기가 올 것 같고 환율을 방어하자니 금리를 못 내려서 일경원 빚을 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이자를 못 갚아 줄도산하는 상황. 결국 중국 정부는 2026년 내내 찔끔찔끔 전략을 썼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척만 하고 돈을 푸는 척만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걸 두고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조롱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맥경화입니다.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은행이라는 파이프가 막혀서 가정과 기업으로 물이 가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왕커도 망하는데 너희를 뭘 믿고 빌려줘? 라며 대출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돈을 풀어도 돌지 않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 돈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자산인 집값은 떨어지고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고 정부는 도와주지 못한다. 이 절망적인 삼중고 속에서 14억 중국 인민들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 파업.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놔버린 2026년 중국 사회의 기이한 풍경. 우리는 이것을 소비의 실종이라 부르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더 무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바이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 유행했던 탕핑이 아무리 노력해도 집 못 사니 그냥 드러누워 쉴래 라는 소극적 저항이었다면 2026년의 바이란은 썩을 테면 썩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라며 상황을 완전히 방치하고 체념해버리는 훨씬 더 절망적인 태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처절하게 무기력해졌을까요? 단순히 취직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눈앞에서 공중분해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당장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아, 나 부자네 하는 심리적 여유 때문에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정반대인 역부의 효과가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왕커까지 무너지며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됐는데 은행 대출금은 그대로 5억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순자산이 0원이 된 겁니다. 내가 거지가 됐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실 수 있을까요? 아이폰 신형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소비 다운그레이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팔이 날리고 9.9위안, 우리 돈 1,800원짜리 저가 커피숍만 미어터집니다. 나이키 대신 중국산 짝퉁을 신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밀키트를 먹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청년들입니다. 2026년 중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나든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명문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신종 직업이 전업 자녀입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대가로 용돈을 받는 겁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월급 좀 올려줘. 이게 2026년 중국 가정의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일할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돈 있는 중산층은 집값이 떨어져서 돈을 안 씁니다. 14억 인구가 단체로 소비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죽었다고 해서 중국의 그 거대한 공장들이 기계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공장은 돌아갑니다. 아니, 빚을 갚기 위해 더 미친 듯이 돌려야 합니다.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안 사줍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 물건들 다 어디로 갈까요? 폐기 처분할까요? 천만에요. 이 재고 덩어리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향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헐값표를 붙이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디플레이션 수출의 서막입니다.
알리, 테무, 쉐인의 초저가 공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죽었다고 해서 공장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닫습니다. 공장을 멈추는 순간 기계 할부금을 못 내서 망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지금 좀비처럼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익이 안 나도 적자를 보더라도 공장을 풀가동해서 물건을 찍어냅니다. 자, 중국인들은 안 삽니다. 창고는 꽉 찼습니다. 결국 이 물량 폭탄이 향할 곳은 딱 하나, 해외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중국산 재고를 실은 컨테이너 선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불경기와 실업을 너희 나라로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2023년, 2024년의 알리, 테무 공습은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옷이나 폰 케이스 같은 소모품이었죠. 2026년 지금은 무엇이 넘어오고 있나요?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기계,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전기차의 덤핑입니다. 중국 내수에서 안 팔린 비아디, 샤오미 전기차들이 평택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격이요? 보조금 떼고도 1,000만 원대입니다. 이 가격에 팔면 남는 게 있어? 라고 물으시겠죠. 아니요, 안 남습니다. 그냥 밀어내기입니다. 재고로 썩히느니 현금 10원이라도 건지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죠. 이 가격 파괴는 소비자 입장에선 잠깐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로 보면 재앙입니다. 중국이 철강을 헐값에 뿌리면 우리 포스코, 현대제철이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원료를 덤핑하면 우리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울산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 밑에 있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합니다. 결국 중국의 싼 물건이 들어오는 대가로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발 디플레이션의 진짜 공포입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산업 기반을 녹여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성벽 쌓기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고 유럽연합도 탄소 국경세라는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있습니다. 너네 실업 수출하지 마, 우리 공장 망하게 하지 마, 라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문을 닫으면 갈 곳 잃은 중국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깝고 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 바로 한국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졌는데 가격은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아니라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러 온 최대 경쟁자이자 약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 부동산 붕괴, 부채 폭발, 내수 침체, 그리고 덤핑 수출,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성장하는 중국, 기회의 땅 중국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롤러코스터, 바로 피크 차이나의 현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26년 1월 오늘 그 예측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피크 차이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장률이 5%에서 3%로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엔진을 돌리던 세 가지 핵심 연료인 인구, 부채, 기술이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고 일경원 빚더미에 앉았으며 미국의 견제로 기술줄이 끊겼습니다. 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고민을 읽어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민들아, 자유는 좀 없더라도 우리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것이 지난 30년간의 묵시적인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멈췄습니다. 배부르게 해줄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40%고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인민들은 분노하겠죠. 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대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안보와 애국주의입니다. 최근 중국 뉴스를 보면 경제 이야기보다 대만 통일, 방한처법 강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같은 구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경제는 개방에서 폐쇄로, 정치는 실용에서 이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언제든 내 공장이 압류될 수 있고 언제든 내 직원이 구금될 수 있는 리스크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옆집 거인이 쓰러지면서 뿜어내는 먼지와 파편들, 우리는 이걸 뒤집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8일, 오늘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던 공식, 중국에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중국에 팔면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세계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동업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 부품마저 자기가 만들어서 헐값에 내놓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최대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노리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자 포식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의 사수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아무리 인력을 갈아 넣어도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 최첨단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LNG 선박, 바이오 의약품 같은 분야만큼은 중국과의 격차를 3년, 5년 이상 벌려야 합니다. 가성비는 중국 거 쓰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국 거 써야 해. 전 세계가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만약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우리는 중국산 덤핑 물량에 휩쓸려 제조업 기반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수출 영토의 확장, 즉 진짜 다변화입니다. 이제 탈중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물건을 안 사준다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 대신 물건을 사줄 새로운 시장, 넥스트 차이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삼성, 현대차는 인도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고 북미와 아세안, 중동 시장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리스크 덩어리에서 발을 빼고 성장하는 시장에 빨대를 꽂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인의 추락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붕괴, 감춰진 일경원의 빚잔치, 살 길을 잃은 인민들의 절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덤핑 공습,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던 고성장 중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성장하고 불안정하며 공격적인 낯선 중국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언젠가 중국 펀드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우리 회사는 아직도 중국 수출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세계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중국을 떠나 인도, 미국, 그리고 기술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이 됩니다. 중국이 멈춘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다시 없을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초격차를 벌리고 시장을 넓혀서 중국 없이도 부강한 대한민국, 중국 없이도 부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